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아니, 옆집 김씨 할머니는 나보다 땅도 많고 건물도 있는데 기초연금 34만 원 꽉 채워서 받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통장에 잔액 200만 원밖에 없는데도 왜 탈락 통보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안에 바로 정부가 기초연금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장 잔액과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 사이의 충격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현재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 이것만 보십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거죠. 하지만 정부의 기초연금 심사관들은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라는 숫자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집중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정부가 계산해낸 여러분의 월별 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 가구라면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가 되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죠. 이 소득 인정액에는 우리가 매달 받는 근로 소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잔액,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실물 재산,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때려 넣습니다. 쉽게 말해 옆집 김할머니가 당장 현금은 많지 않더라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많거나 혹은 거주하는 주택 공제율이 높아서 소득 인정액이 낮게 잡힌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은 당장 통장 잔액은 적어 보여도 정부가 재산으로 잡는 다른 자산들이 많거나 혹은 다음 챕터에서 다룰 충격적인 평균 잔액 계산법 때문에 통장 잔액이 재산으로 과도하게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를 1원이라도 넘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초연금은 내 눈에 보이는 가난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의 잣대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인정액을 결정하는 가장 헷갈리고 치명적인 요소가 바로 다음 챕터에서 폭로할 입출금 통장 잔액의 비밀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부가 계산해낸 평균 잔액이 기준치를 넘겨서 여러분을 탈락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나만 탈락할까? 그 비밀은 정부가 여러분의 통장을 보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득이라고 하면 월급이나 사업 소득만 생각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안 알려주는 비밀 계산법의 핵심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에요. 첫째,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째, 여러분이 가진 집, 땅, 그리고 통장 잔액 같은 모든 재산을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강제 환산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강제 환산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잔액을 계산할 때 공무원들은 오늘 당장의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여다보는 것은 신청일 이전 1년, 즉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사 직전에 급히 큰 돈을 인출하거나 숨겼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 해당 계좌에 1,000만 원의 평균 잔액이 유지되었다면 그 1,000만 원은 여러분의 재산으로 고스란히 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탈락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덫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여러분의 이 통장 잔액을 일종의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고 강제로 소득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자금은
연금 심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대도시 거주자라면 약 6,900만 원 정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생활비로 빼주겠다고 인정해주는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6,900만 원을 초과하는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그 초과 금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통장에 1억 원의 평균 잔액을 가지고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6,9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3,100만 원이 남죠. 정부는 이 3,100만 원이 매년 약 4%의 이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여러분이 월 소득으로 합산해버립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 환산 소득과 여러분의 실제 근로 소득을 모두 더했을 때 이 금액이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기준선 2024년 기준 약 213만 원을 1원이라도 넘어서면 안타깝게도 기초연금 34만 원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이 매달 강제로 만들어내는 가상의 월급이 여러분의 연금 수급 자격을 깎아먹는다는 점, 이 비밀 계산법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속출시키는 첫 번째 덫,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여러분의 입출금 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직전에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된다니까 하면서 급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이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가 여러분의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을 완전히 오해한 데서 오는 큰 착각이에요. 정부는 오늘 날짜 잔액을 딱 한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이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있었는지 평균 잔액을 계산해서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통장에 잠깐 들렀다가 나간 돈, 잠시 묵혀뒀던 돈, 이 모든 것이 재산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김 여사님이 지난 5월에 자녀에게 받은 용돈이나 보험 해약금 1,500만 원이 입출금 통장에 2달간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잔액이 0원이 되도록 급하게 그 돈을 모두 뺐어요. 김 여사님은 통장에 돈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공단은 5월, 6월, 7월 2세 달치 평균을 낼 겁니다. 결국 사용자는 잔액이 0원이라고 주장해도 정부는 통장 기록을 보고 수백만 원이 김 여사님의 소득 인정액을 높이는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평균 잔액에 대한 계산법을 모르고 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 보너스를 받거나 목돈이 잠깐 들어왔던 분들 또는 큰 병원비 지출이 예정되어 잠시 돈을 모아뒀던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을 노리고 계신다면 신청하기 최소 3개월 전부터는 불필요하게 큰 금액이 입출금 통장에 머물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돈이 없어도 서류상으로는 연금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안 알려주는 기초연금 재산심사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제가 통장 잔액 이야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돈을 다 빼서 집 금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완벽한 회피 전략 같지만 여기에 바로 두 번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의 역설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기초연금 심사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줄였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통장을 심사하는 시점에 만약 여러분이 심사 직전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인출했고 이 돈을 뚜렷한 지출 증빙 없이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공무원은 이 돈이 사라지지 않은 재산이라고 계속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의 소유가 아니라 돈의 사용에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목돈을 인출하셨다면 반드시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부엌을 고쳤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증여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비로 썼다와 같이 합리적인 지출 명목과 증빙 자료가 뒤따라야만 통장 잔액에서 비로소 제외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는 건 탈락의 위험만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바로 효도가 부메랑이 되는 순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가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 문제인데요. 자녀가 나이가 많아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을 돕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라고 하소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 자녀로부터 받은 비정기적인 목돈은 바로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을 확 올려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자녀가 효심에 불타서 어머니 병원비 하세요 하면서 연말에 300만 원, 설에 200만 원을 한 번에 통장에 입금해주면 심사관들은 이 돈을 여러분의 소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 금액이 들어오는 순간 소득 기준선을 훌쩍 넘어버려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째, 현금이든 이체든 절대로 목돈을 일시에 받지 마세요. 둘째,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 형태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한 번에 받기보다는 매월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로부터 받은 이 생활비는 가급적 그 달 안에 다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다음 달로 넘어간다면 그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간주되어 통장 잔액 평균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이나 증여를 소득 산정 시점에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빨리 합리적으로 써버리고 남기지 않는 것이 효도와 연금을 모두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쓴 증거를 남겨야 한다면 병원비 영수증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처럼 확실한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해 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장 잔액 이야기를 깊이 다뤘지만 정부가 여러분의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탈락시키는 진짜 복병은 바로 여러분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잠재워뒀던 자산들입니다. 첫 번째 복병은 바로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그냥 보험이지 무슨 재산이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정부는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을 재산으로 봅니다. 특히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처럼 만기가 길거나 저축의 성격을 가진 상품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매달 10만 원씩 10년을 납입했는데 지금 해지하면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2천만 원이 고스란히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기초연금 탈락 기준이 되는 그 상한선 통장 잔액 기준을 넘어선다면 아무리 소득이 적고 다른 재산이 없어도 탈락하는 겁니다. 혹시 오래된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콜센터에 전화해서 현재 시점의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다음 복병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주식 및 투자 자산입니다. 요즘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심지어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도 많습니다. 문제는 정부는 여러분이 그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수익을 받는지, 손해를 봤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직 신청일 현재의 시세, 즉 평가액만을 봅니다. 만약 10년 전에 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 시장 가치로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평가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기록했다면 그 5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만약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계신데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에 현금이 묶여 있다면 평가 시점을 잘 계산해서 미리 정리하시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겨두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식 평가액에도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이 적용되지만 그래도 전체 재산 평가액을 확 올려버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아주 치명적이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 바로 휴면 계좌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부는 여러분의 금융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봅니다. 10년 전에 친구와 계모임을 하려고 만들었던 증권사 계좌 아니면 은행 지점 통합 과정에서 잊혀진 아주 작은 예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남아있는 이런 계좌들이 모두 기초연금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돈 몇만 원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의 합산액이 단 1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내가 잊고 지낸 휴면 계좌 여러 개를 합쳤더니 5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50만 원이 그 아슬아슬한 탈락 기준선을 넘기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휴면예금 통합 조회 서비스 같은 공공 시스템을 통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싹 다 점검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잔액은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현명한 기초연금 수령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자산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들이 탈락의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통장에 묶여있는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입출금 통장은 잔액을 싹 비웠고 혹시 모를 비상금은 1년짜리 정기예금에 묶어놨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바로 기초연금 탈락을 만드는 가장 흔한 마지막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100%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입출금 통장처럼 평균 잔액을 보는 게 아니라 신청일 직전이나 작년 말 기준으로 그 통장의 원금 전체가 그대로 여러분의 재산 통장에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직 받지 않은 이자까지도 재산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년짜리 예금에 3천만 원을 넣어두셨고 아직 만기가 3개월 남았어요. 만기 때 받을 예상 이자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정부는 여러분이 신청하는 그달 기준으로 원금 3천만 원에 예상 이자 50만 원을 더한 3,050만 원 전체를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금융재산 합계가 2026년 기준으로 정해질 그 기준선, 가령 5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연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정기예금은 거액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복병이 바로 탈락의 결정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묶여있는 정기예금의 만기 금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만기 때 목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기가 임박했다면 이 돈을 생활 필수 자산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대신 이 돈으로 밀린 의료비나 주택관리비를 정산하고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남겨두세요. 아니면 자녀가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대신 상환해주고 부채 상환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묶여있든 정부의 시야 안에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은 100% 투명하게 노출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묶여있는 정기예금의 만기 시점과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이자가 붙어 소득 인정액을 높이기 전에 합법적으로 소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마지막 지혜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락 통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앞선 챕터들을 보시고 자산을 정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미 탈락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 즉 이해 신청 절차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탈락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딱 90일 안에 이해 신청을 하셔야 기초연금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나 돈 없어요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의 재산이 왜 그렇게 높게 잡혔는지를 소명하고 그 돈이 사실은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이유로 사라졌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신청자가 통장 잔액을 인위적으로 줄였다고 의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의심을 풀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출이 정부에게 합리적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명확하게 인정되는 지출은 바로 빚 갚는 데 쓴 돈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록은 당연히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기준을 초과한 시점에 고액의 수술비가 나갔거나 장기 요양이나 입원비 등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이는 필수 지출로 간주의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해줍니다. 노인분들의 특성상 건강 관련 지출은 그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 보수 비용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의 안전 문제로 인한 긴급 수리 비용이나 누수 등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 보수에 쓴 돈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같은 사치성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 금액입니다. 재산세, 종합소득세, 혹은 상속세 등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입니다. 이 모든 지출을 증명할 때 절대 잊으시면 안 될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은 증거가 아니다라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현금으로 뽑아 쓴 지출은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출은 계좌 이체 기록, 카드 전표, 세금 계산서, 병원이나 약국의 영수증, 그리고 주택 수리 시에는 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명확하게 제3자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수입니다. 또한 통장 잔액이 기준을 초과한 이유가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면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주택 매각 대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다음 달에 상환금으로 나갔거나 자녀에게서 받은 일회성 목돈이 병원비로 바로 지출된 경우 등입니다. 이럴 때는 잔액이 왜 높아졌고 왜 곧바로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서와 함께 관련 이체 내역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서류만 갖춘다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탈락 통보서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90일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부가 안 알려주는 기초연금 탈락의 비밀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 함정, 효도가 독이 되는 자녀 용돈의 역설, 그리고 잠자던 보험과 휴면 계좌까지. 심지어 아직 받지도 않은 정기예금, 이자까지 재산으로 잡히는 정부의 꼼꼼한 계산법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탈락 통보를 받았다 해도 90일의 골든 타임이 있고 합법적인 지출 증빙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당당하게 받아야 할 혜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기초연금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